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대가를 경려해 이 받아. 자식아! 여기가 내 놈들 놀이터인 줄 여기가 알아? 네 놀이터인 줄 알아? 충청남도 계룡대 인근의 산악훈련장. 습한 공기와 짙은 흙내음이 진동하는 이곳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최루가스 냄새가 숲속을 휘감았고 거친 기침 소리와 조교들의 고함이 산자락을 뒤흔들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었다. 대령 박무성. 40대 중반의 그는 훈련 통제단장으로서 사나운 맹수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단단한 체구와 살기를 띤 눈빛. 박대령의 존재감은 훈련병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는 방금 가스 실습장을 빠져나와 비틀거리는 한 여군 장교의 앞길을 막아섰다. 박대령은 방독면을 손에 쥐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듯 하면서도 끝내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버티고 섰다. 그 모습이 오히려 박대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군 홧발로 땅바닥을 세게 지식이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야, 너 방금 가스실에서 정화통 만지작거리면서 요령 피웠지? 숨 막힌다고 벽 짚고 쇼를 해? 방독면 착용법 하나 제대로 숙지 못해서 헐떡거려? 여기가 무슨 키즈 카페인 줄 아나? 실전 상황이었으면 내 그 멍청한 실수 하나 때문에 분대원 전체가 몰살당했을 거다. 네가 흘린 눈물 콧물 닦아줄 시간 따위 전쟁터엔 없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이 철부지 계집애야. 박 대령은 흥분하여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녀의 어깨 위 계급장을 전혀 보지 않았다. 그저 곱게 자란 여군 장교가 훈련 흉내나 내러왔다고 단정 지었을 뿐이다. 화생방 훈련장에서 땀 범벅이 된 20대 후반의 여자가 고위 지휘관일 리 없다는 편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대령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군 기강을 어지럽히는 낙하산 장교 정도로만 보였다. 그녀의 전투복 원단이나 디테일이 일반 보급품과 다르다는 사실조차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이서연. 20대 후반의 그녀는 박대령의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그녀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박대령을 꿰뚫어보는 이서연의 눈빛은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았다. 박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반항으로 여기고 더욱 씩씩거렸다. 이서연은 어깨의 흙을 툭툭 털어내고는 입을 열었다. 쇠소리가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어조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대령 훈련 통제관으로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허나 지휘관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군법 위반이자 명백한 명예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하극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박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극상? 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뺑 믿고 장교 달았냐? 소위인지 중위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대령인 나한테 대들어? 너네 부대장은 애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 당장 헌병 불러서 끌어내. 어디서 별 구경도 못한 주제에 건방을 떨어?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군대가 우습게 보이지? 얼굴 반반하면 다 용서될 줄 아나 본데 아주 박살을 내주마. 박 대령은 이성을 잃고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주변의 통제관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개중 눈썰미 좋은 몇몇은 이미 이서연의 어깨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박대령은 이서연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튀겼다. 이름 따위 알 필요도 없고 당장 소속되라. 직속상관 호출해. 오늘부로 넌 군사재판감이다. 옷 벗고 나갈 준비나 해라. 이 한심한. 그의 폭언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서연이 고개를 치켜들고 차갑게 말을 끊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이서연입니다. 눈이 장식입니까, 박대령?
계급장 똑바로 보십시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훈련장에 정막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이었다. 박무성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 고작 20대 후반의 여자가 투스타라고? 자신보다 까마득하게 높은 장성급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고 있었다. 박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그의 시선은 떨리며 천천히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두 개의 별로 향했다. 진흙이 잔뜩 튀어 있었지만 어깨 위에서 빛나는 권위는 가려지지 않았다. 태극 문양 아래 서늘하게 빛나는 두 개의 은빛별, 분명한 소장 계급장이었다. 그녀가 착용한 전술조끼와 패치는 일반 보병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특수 제작품이었다. 박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퍼부었던 전역하고 싶냐, 머리에 똥만 찼냐는 등의 막말이 까마득한 직속 상관인 장성급 지휘관에게 향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다. 박 대령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서연 소장은 박 대령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꼴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귀가 어두우신가 봅니다. 박무성 대령님, 정식으로 관등 성명 되겠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작전처장, 소장 이서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의 직속 상관으로서 하급 장교를 향한 폭언과 위협, 그리고 심각한 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령은 뇌가 정지된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다가 들고 있던 지휘봉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평생 쌓아온 탑이 30도 안 된 젊은 장군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그를 벌거벗기는 듯 따가웠다. 박무성 대령은 조건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동작이었다. 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더위를 먹어 눈이 멀었던 모양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 대령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애처로웠고 방금 전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 맞은 강아지 꼴이 되어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떨어진 그의 지휘봉을 군화발로 툭 찼다. 더위를 먹어요?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군요, 박 대령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평소 습관입니다. 계급장도 확인 안 하고 쌍욕부터 박는 게 당신의 지휘 방식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훈련장을 울리는 확성기 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방금 하신 말씀들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 그것도 면전에서의 모욕, 군사재판감이라는 뜻입니다. 박 대령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사재판이라니. 곧 있을 진급심사는커녕 불명예 전역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소장님, 제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일반 부사관인 줄 알고 그만. 아니, 제가 미쳤지. 박 대령은 체면도 있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잘랐다. 부사관에게는 그래도 된다는 뜻입니까? 당신의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계급이 깡패가 아닙니다. 박 대령님은 지휘관 자격 미달입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 감정 쓰레기통입니까? 이서연은 훈련장에 정적만이 감도는 것을 확인한 후 옆에 있던 부관에게서 고출력 확성기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박 대령의 가슴팍에 거칠게 안겨주었다. 말로만 반성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저 연병장의 병사들을 향해 정식으로 사과 방송하세요. 박 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잡았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는 수치였다. 하지만 거부하면 즉시 헌병대가 출동할 기세였다. 박무성 대령은 눈을 질끈 감고 확성기 스위치를 켰다. 본 훈련 단장 대령 박무성은 오늘 훈련 중 부하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찼다. 계급장 뒤에 숨어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은 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 스스로 군복을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무성 대령의 사과가 끝나자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병사들의 눈초리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감시하는 CCTV 같았다. 이서연 소장은 그 차가운 침묵을 깨뜨렸다. 박 대령, 당신의 지휘관 자격은 박탈입니다. 지금 즉시 지휘봉을 반납하고 제 전속 부관으로 보직 변경합니다. 계급장만 대령이지 마음가짐은 훈련병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 실시될 전술 훈련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박 대령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 없습니다, 소장님. 그 순간 박무성 대령의 대답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을 꺾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다. 훈련장에 모인 병사들은 전율했다. 항상 고압적이던 박 대령이 고개를 숙이고 젊은 여성 장군이 앞장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병사들의 눈빛은 정의 구현을 목격한 희열과 이서연 소장이라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대령이 군말 없이 이 소장의 뒤를 따르는 모습은 부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얼음 마녀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전 군에 퍼져나갔다. 박무성 대령은 이서연 소장의 그림자가 되어 온갖 잡무를 도맡았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며칠 만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서연 소장은 작전 지도를 보지 않고도 지형을 꿰뚫고 있었으며 복잡한 보급 루트를 단 10분 만에 재설계해냈다. 그녀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그녀의 업무 처리 속도와 분석력에 박 대령은 혀를 내둘렀다. 이서연 소장은 기존 화생방 방호시설의 설계 도면을 직접 수정하여 환기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단 이틀 만에 해결했다. 그녀가 새로 짠 시뮬레이션 훈련은 실전보다 더 지독했지만 안전사고율은 0%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박무성 대령을 놀라게 한 건 그녀가 취사병 막내의 지병과 알레르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건네는 따뜻한 격려에 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솟구쳤다. 며칠 후 부대 앞 허름한 순대국밥집에서 이서연 소장이 소주 한 병을 시키며 박 대령을 불렀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박무성 대령은 취기를 빌려 억눌러왔던 의문을 터뜨렸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갑니다. 20대의 별을 단다는 건 혹시 정부 비밀 프로젝트로 육성된 슈퍼솔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집안의 영예이신 겁니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금수저라는 단어가 그의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이서연 소장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박 대령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엔 서늘함 대신 깊은 흉터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박 대령님, 제 군복 안쪽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3세 임관 직후부터 시리아와 아프간의 생화학 테러 현장만 찾아다녔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산하, 최정예 CBRN팀, 그게 제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라 살점이 녹아내리는 참혹한 최전선에서 진급했습니다. 제가 입은 이 옷, 훈련복처럼 보이지만 특수 섬유로 제작된 방호복입니다. 저는 항상 1초 뒤에 터질지 모르는 현장에 있어야 하니까요. 이서연 소장은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제가 별을 달게 된 건 4년 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당시 유출된 신종 신경가스를 막기 위해 전 부대원이 대피할 때 저는 반대로 지하 격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연구원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엔 제 약혼자이자 동기였던 김소령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비되어가는 몸으로 저를 벙커 밖으로 밀쳐내고 안에서 수동으로 격벽을 폐쇄했습니다. 이서연 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눈물 맺힌 그녀의 눈은 4년 전의 화염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가 무전으로 남긴 마지막 말은 살아서 증명해라였습니다. 이 계급장은 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숨과 맞바꾼 피의 대가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매일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박무성 대령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20대 장군의 어깨에 얹힌 건 영광스러운 별이 아니라 산화한 연인의 넋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젖은 눈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이서연 장군님, 제 좁은 소견이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군 생활, 장군님이 지신 그 무거운 짐을 제가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목숨 바쳐 보조하겠습니다. 박무성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복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소장님께 진 마음의 빚을 어찌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서연 소장은 훈련장에 흙먼지가 묻은 장갑을 털며 담담히 대답했다.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박 대령님. 그저 깨달으시면 됩니다. 계급장이란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짊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을요. 저를 막대했던 그날의 패기를 이제는 병사들을 지키는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이서연 소장의 차갑지만 묵직한 조언은 박무성의 폐부를 찔렀다. 50대를 바라보는 베테랑 지휘관이 20대의 젊은 상관 앞에서 군인의 초심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었다. 박 대령은 그날 밤 자신의 낡은 군화끈을 다시 매며 존중이라는 두 글자를 뼈에 새겼다. 그는 이서연 소장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리더십을 바닥부터 다시 배우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박무성 개인의 변화를 넘어 부대 전체의 혁신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서연 소장의 임시 지휘 기간 동안 박무성 대령은 그녀의 완벽한 부관이자 관찰자가 되었다. 겉으로는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했으나 박 대령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자신이 뱉었던 독설들을 다시 마주했다. 어린 낙하산, 전쟁 놀이하러 온 아가씨.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박무성의 양심을 난도질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은 하극상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무성은 이서연 소장을 지켜보며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에어컨이 나오는 지휘소가 아니라 다약볕이 내리쬐는 연병장 한가운데서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 식량을 씹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숫자가 아닌 병사들의 땀 냄새와 군화 미창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현장을 지휘했다. 박 대령은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편안한 지휘관 노릇만 해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며 몰래 병사들의 장비 정비를 돕기 시작했다. 특수전학교의 지하 침투 훈련장, 빛 한 점 없는 좁은 파이프 안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훈련 중이던 최진호 하사가 급성 폐소공포증으로 마비되어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예전에 박무성 대령이라면 나약한 놈이라며 헬멧을 걷어차고 불호령을 내렸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서연 소장은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진흙탕인 파이프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최진호 하사, 내 눈을 봐라. 여긴 관짝이 아니다. 작전 지역이다. 이 소장은 패닉에 빠진 최 하사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너는 지난 대테러 훈련에서 가장 정확하게 폭발물을 해체했던 에이스다. 그 손기술을 믿어라. 남은 거리는 고작 5음. 내가 내 뒤를 방어한다. 전진해. 이서연 소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최 하사의 마비된 신경을 깨웠다. 그녀가 내민 손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전우회의 증명이었다. 두 사람이 흑투성이가 되어 출구로 나왔을 때 최 하사는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소장은 흙 묻은 장갑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어 나온 것, 그게 바로 특전사의 정신이다. 합격이다, 최 하사. 그 장면을 목격한 박무성 대령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전 수첩의 맨 뒷장에 굵은 글씨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어 넣었다. 계급장 뒤에 숨어 군림하려던 자신의 지난날이 치욕스러웠다. 며칠 후
박 대령은 전체 조회 시간에 단상 위가 아닌 연병장 흙바닥에 섰다. 그는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외쳤다. 나 박무성은 그동안 껍데기뿐인 지휘관이었다. 이서연 소장님과 여러분을 계급으로만 판단했던 나의 오만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는 아들뻘 되는 병사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지휘관의 파격적인 모습에 707 특수임무대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공포가 지배하던 훈련장은 이제 끈끈한 신뢰와 전우애로 뭉친 강철 같은 조직으로 변모했다.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도끼가 아닌 따스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 소장의 파견 임무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달라진 박무성 대령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부대를 원주인에게 돌려줄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할 시간이었다. 이서연 소장은 박무성 대령에게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포천의 험준한 산악지대. 707 특수임무대는 야간 침투 훈련을 감행하고 있었다. 적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기밀 문서를 탈취해 귀환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였다. 작전 도중 돌발 상황이 부여되었다. 선두에서 수색하던 정태석 상사가 젖은 바위를 밟고 5m 아래 계곡으로 추락, 대퇴부 복합 골절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 이서연 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때렸다. 박 대령, 상황실 보고 들었나? 정태석 상사가 기동 불능 상태다. 위치는 B3 구역 급경사지다. 현재까지 임무 달성률 93%. 하지만 구조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50분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작전은 실패야. 자네는 어떤 결단을 내리겠나? 과거의 박무성 대령이었다면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로 지체 없이 전진을 택했을 것이다. 그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기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냉철한 사람이었으니까. 박 대령은 빗물이 흐르는 무전기를 꽉 쥐고 침묵했다. 수치화된 성공률과 정태석 상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때 이서연 소장이 강조했던 전우애와 책임이라는 가치가 그의 가슴을 쳤다. 단순한 임무 완수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짜 리더십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소장님, 2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정태석 상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장이 되물었다. 방법이 있나? 제가 직접 별동대를 이끌고 우회로를 뚫어 부상자를 후송하겠습니다. 본대는 부관 지휘하에 작전을 강행시킵니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제가 군복을 벗겠습니다. 전우의 피 위에 세운 승전보는 필요 없습니다. 이서연 소장님께 배운 대로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군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 부하의 목숨보다 중요한 작전은 없습니다. 통신이 잠시 끊겼다. 상황실의 참모들은 박 대령의 무모한 도박에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스피커 너머로 이서연 소장의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위적인 냉정함 대신 제자를 향한 깊은 신뢰가 묻어나는 어조였다. 박무성, 드디어 자네가 진짜 지휘관이 되었군. 허가한다. 자네가 직접 가서 정 상사를 업고라도 데려와.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의 결단은 우리 부대의 새로운 교범이 될 것이다. 박무성 대령은 지체 없이 헬기에 올라타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과거의 자신을 비웃듯 그는 진흙탕을 구르며 부대원들과 호흡했다. 구조작전은 험난했다. 정태석 상사를 부축해 이동하는 도중 가상의 적군 매복조와 교전이 벌어졌고 퇴출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었다. 정보 회수는 성공했지만 헬기 접선 시간을 놓쳐 육로로 힘겹게 복귀해야 했다. 전술적으로는 절반의 실패였다. 박무성 대령은 변명 없이 작전 실패 경위서에 서명했다. 다음 날 이서연 소장은 박 대령이 제출한 경위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며 입을 열었다. 이건 실패 보고서가 아니야. 자네는 부대원들의 무한한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네. 박무성 대령, 자네야말로 707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군.
이서연 소장의 인정은 박대령에게 있어 과거의 오명을 씻는 성수와도 같았다. 파견 종료일, 붉은 노을이 지는 부대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도열했다. 의정부 시청 앞 광장 대신 부대의 땀이 서린 이곳에서 이별을 고하고 싶다는 이 소장의 뜻이었다. 지휘권 이양식에서 박무성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목각 독수리상을 건넸다. 그 아래엔 당신이 심어준 혼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존경을 담아 박무성 및 707 부대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감사패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단상에 선 이서연 소장의 얼굴엔 얼음 마녀 같던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여러분은 나에게 군복을 입은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박무성 대령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 대령을 응시했다. 박 대령, 예전에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지휘권을 의심했던 것 기억하나? 자네는 그 편견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를 진정한 스승으로 인정해 주었네. 이제 자네는 내가 아는 최고의 지휘관이야. 부하의 목숨을 전술적 승리보다 위에 두었던 박무성 대령의 결단이야말로 군복 입은 자가 지켜야 할 진정한 명예입니다. 계급장은 어깨에 달려있지만 존중은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서연 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연병장이 떠나갈 듯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제 마지막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십시오. 전후에는 명령이 아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무성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박 대령은 준비했던 감사패 대신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지휘관 휘장을 떼어 이 소장에게 건넸다. 그것은 규정에 없는 파격적인 존경의 표시였다. 소장님, 이 휘장에는 당신이 일깨워준 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박 대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서연 소장은 휘장을 받아쥐며 박 대령의 손을 꽉 잡았다. 박 대령, 당신은 이미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부대를 부탁합니다. 이 소장이 탄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박무성 대령을 포함한 전 부대원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군가를 재창하며 떠나는 스승을 배웅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합창이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고압적인 고함 소리가 아니라 부하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침묵의 공감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박무성 대령은 자신의 아집이 부대라는 유기체를 괴사시키고 있었음을 통렬히 깨달았고 이서연 소장은 그를 내치는 대신 품어줌으로써 죽어가던 리더십을 되살려냈다. 감동의 핵심은 박 대령의 처절한 자기부정에 있다. 그는 승진과 명예라는 군인의 가장 큰 욕망을 제물로 바쳐 부하들의 목숨을 구했고 그 순간 그는 상관에서 큰형님이자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다. 이는 가장 수직적인 조직인 군대조차도 수평적인 존중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강철 같은 결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서연 소장이 떠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무성 대령이 지휘하는 707 특수임무대는 이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뭉친 최정예 부대로 변모해 있었다. 박 대령은 주말마다 병사들과 축구를 하고 막걸리를 기울이는 소탈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서울 테헤란로 한복판에 추락한 정체불명의 소형 무인기로 인해 산산조각났다. 단순한 추락 사고인 줄 알았던 현장에서 드론에 탑재되어 있던 신종 신경작용제가 IT 빌딩 숲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사고가 아닌 명백한 테러 징후였다. 일반 정화통으로는 5분도 버틸 수 없는 치명적인 가스가 강남을 뒤덮자 국방부는 데프콘에 준하는 비상태세를 발령했다. 대테러와 화생방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 박무성 대령의 707 특임대의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은 필연이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박무성 대령은 이서연 소장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권위적인 명령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다.
상황은 최악이다. 지금 강남에 퍼진 가스는 피부에 닿기만 해도 치명적이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 사지로 들어간다. 가족이 있거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대원은 열외해도 좋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남는 자들에게는 약속한다.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엔 너희를 두고 혼자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박대령의 비장한 연설의 이탈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전우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결의를 다졌다. 오후 2시 잿빛 가스로 뒤덮인 테헤란로에 도착한 707 부대는 즉시 작전을 개시했다. 박 대령은 지휘 통제 차량이 아닌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직접 방독면을 착용했다. 지하 3층 연구소 내부는 지옥도와 같았다. 붉은 경고등만 번쩍이는 가운데 폭발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무성 대령은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윤도현 소령, 센서 수치가 한계를 넘었다. 더 이상 기계를 믿지 말고 너의 직감을 믿어라. 3번 밸브를 잠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나와 자네 단둘이서 진입한다. 나머지는 전원 후퇴시켜.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박 대령은 흔들리는 집안 위에서도 통신망을 장악하며 냉철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휘 아래 부대원들은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밸브 차단조가 진입하자 미세한 2차 붕괴 조짐이 감지되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송대원에게 무전을 보냈다. 송대원, 호흡이 너무 거칠다. 심박수를 낮춰. 놈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도 침착해라. 방호복 산소가 15% 남았다. 하지만 넌 707의 자존심이다. 할 수 있다. 박무성 대령의 묵직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과호흡이 오기 직전인 대원들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다.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주 밸브를 잠갔지만 계기판의 수치는 기이하게도 멈추지 않고 요동쳤다. 단순한 유출이 아니었다. 유출된 가스는 센서를 부식시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경고등을 띄웠다. 박무성 대령은 사태가 통제 불능임을 직감하고 국방부 핫라인을 개방했다. 국방부 여기 707 현장 지휘관 박무성 대령이다. 현장의 바이오 케미컬 반응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다. 이건 일반 CBRN 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가급 재난이다. 최고 등급의 전문가를 헬기로 급파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시민들의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다. 요청이 끝나기도 전에 박 대령의 뇌리에는 유일한 해답, 이서연 소장이 스쳤다. 과거의 앙금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그녀의 천재적인 직관만이 이 재앙을 해석할 수 있었다. 잠시 후 국방부의 긴급 승인 코드와 함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블랙호크 헬기가 현장 상공을 갈랐다. 로프를 타고 강화하는 선두에는 이서연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지휘관의 모습이 아닌 최선두에서 작전을 진두 지휘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든 것이었다.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는 박 대령이 기다리던 구원자였다. 이서연 소장은 실험실 가운 대신 최첨단 나노 섬유로 제작된 칠흑 같은 특수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전장의 사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 5시.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테헤란로 임시 지휘소. 이서연 소장이 박 대령 앞에 섰다. 의례적인 경례조차 사치인 긴박한 상황이었다. 박 대령님 브리핑 시작하세요. 이 소장의 말에 박 대령은 즉시 홀로그램 지도를 띄웠다. 소장님, 지하 3층 중앙 서버실이 진원지입니다. 문제는 유출된 가스가 공조 시스템의 수분과 결합해 산성 안개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탐지기가 녹아내려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통신병 셋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서연 소장은 데이터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노바7의 변종인 키메라 9입니다. 4년 전 폐기된 프로젝트였는데 누군가 다시 활성화했군요. 이건 단순 독극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증식합니다. 지휘소 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군사 지식을 넘어선 영역이었다. 일반 중화제는 놈들에게 먹이가 될 뿐입니다. 영하 200도의 극저온 탄소 복합체인 K-솔루션만이 놈의 활동을 영구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박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대전 연구소 지하 벙커예요. 최우선 헬기 수송으로도 1시간 30분은 걸립니다. 그때까지 놈들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K-솔루션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직접 내려가서 수동으로 격벽을 봉쇄하겠습니다. 이서연 소장의 선언에 박무성 대령이 앞을 가로막았다. 절대 안 됩니다. 키메라 9에 노출되면 방호복을 입어도 치명적입니다. 특공대를 보내겠습니다. 소장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장갑을 단단히 조였다. 그 격벽은 제 홍채와 생체 리듬이 아니면 열리지 않아요, 박 대령님. 제가 만든 보안 시스템이니까요. 결자해지. 이건 제 몫입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방탄조끼를 주먹으로 가볍게 쳤다. 대령님은 밖에서 중화제가 오면 바로 파이프라인에 주입해 주세요. 제 목숨은 당신 손가락 끝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등을 맡길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나의 전우여. 그 말에 박무성 대령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수신양호. 지상은 제가, 지하는 소장님이 지킵니다. 반드시 살아서 복귀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소장님 부디 무사히 귀환하십시오. 이서연 소장은 박무성 대령에게 낡은 인식표 하나를 건네며 비장한 눈빛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유출 원점인 지하 3층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 대령은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이토록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지상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통제를 해내야만 했다. 이서연 소장이 진입하자마자 지하 시설의 진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노바칠 증기가 환기구를 역류해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내부 압력 수치는 레드존을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오후 7시 K중화제를 실은 특수 수송 차량이 진입로 붕괴로 인해 우회해야 한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예상 도착 시간은 2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다. 테헤랄로의 시민들과 지하에 있는 이 소장에게 그 10분의 추가 지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이서연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 지하 3층 격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임시 밸브로는 5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K중화제가 도착하면 3분 내에 주입해야만 합니다. 늦으면 서울 중심부가 날아갑니다. 박무성 대령은 핏발선 눈으로 장교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전 대원 들어라. 중화제 도착 즉시 최단 경로를 확보해 지하 3층으로 수송해야 한다. 하지만 통로는 이미 독성가스로 가득 차 있다. 방호복을 입어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다. 그때 707 특수임무대의 최정예 대원들이 박대령 앞을 가로막았다. 그 중에는 과거 박대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강현수 이등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령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하 배수로 도면을 전부 외우고 있습니다. 강현수 이등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과거는 잊었습니다. 지금은 소장님을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박대령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안 된다. 거긴 지옥이다. 내 과오를 너희에게 덮어 씌울 순 없어. 내가 직접 간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박무성 대령이 장비를 챙기려 하자 무전기 너머로 이서연 소장의 호통이 들려왔다. 박 대령, 지금 현장에 들어오면 즉시 통신을 끊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밖에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객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박 대령은 멈칫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강현수 이등병과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강현수, 너희를 믿는다. 소장님을 구출하고 중화제를 주입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헬멧을 강희등병에게 씌워주며 덧붙였다. 위험하면 즉시 포기하고 돌아와라. 너희 목숨이 작전 성공보다 중요하다. 알겠나? 오후 7시 20분 우여곡절 끝에 중화제가 도착했다. 대원들은 지체 없이 지하로 뛰어들었다. 곳곳에서 파이프가 터져나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현수 이등병은 무너진 잔해 아래를 슬라이딩으로 통과하며 이서연 소장 앞에 도착했다. 소장님, 약품 가져왔습니다. 이 소장은 산소 경고등이 깜빡이는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잘했다, 강희병. 주입구에 꽂고 당장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 질주해. 강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트리지를 결합하고는 소장의 눈빛에 밀려 동료들과 함께 출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주입 개시. K중화제가 반응하며 지하시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듯 요동쳤다. 이서연 소장은 폭풍압에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레버를 놓지 않았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하 3층이 붕괴되었다. 노바칠의 독성은 중화되었지만 물리적 폭발은 피할 수 없었다. 지상 상황실의 모니터가 일제히 검게 변했다. 이 소장, 이서연 소장. 내 말 들리면 아무거나 두드려. 박무성 대령은 끊어진 무전기를 부여잡고 절규했다. 지독한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자신을 어둠에서 끌어올린 구원자이자 혈육 같은 전우였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가쁜 숨소리가 섞인 무전이 터져나왔다. 박 대령님, 상황 종료. 바이러스 캡슐은 봉인했습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이서연 소장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박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방독면 안을 적셨다. 잃어버릴 뻔했던 전우애와 신뢰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이제야 희생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강남 한복판을 뒤흔들었던 생화학 테러 위기는 이서연 소장의 치밀한 전략과 박무성 대령의 과감한 현장 지휘 그리고 707 부대원들의 필사적인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진압되었다. 언론은 이를 강남의 기적이라 불렀다. 이서연 소장은 신경가스에 노출되어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었으나 신속한 해독제 투여로 의식을 되찾고 성남 국군수도병원 VIP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박무성 대령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가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다. 딱딱한 계급장은 사라졌고 그 공간에는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두 인간의 유대감만이 남았다. 퇴원이 가까워진 어느 오후, 박 대령은 이서연 소장 앞에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소장님, 지하 벙커에서의 그 순간 제게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집대로 병력을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모두 몰살당했을 겁니다. 소장님의 냉철한 판단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장님을 낙하산이라 비하했던 점 뼈저리게 후회하며 사과드립니다. 이서연 소장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박 대령님, 그만 고개 드세요. 당신은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부하를 소모품이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당신의 결단이 서울을 구한 겁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작전은 실패했을 테니까요. 저는 당신 같은 지휘관과 함께 복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녀는 창 너머 보이는 연병장을 눈에 담으며 차분히 말했다. 박 대령님, 최첨단 무기보다 강한 건 전우애입니다. 제가 당신을 그토록 몰아세운 건 당신 안에 잠든 진짜 군인을 깨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급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 당신은 이제 그걸 해냈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던 선진 강군의 모습입니다. 박 대령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테헤랄로 작전 이후 박무성 대령이 지휘하는 707 부대는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으며 불사조 부대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작전 중 그가 외쳤던 대원 전원 생존이 최우선 목표다라는 무전 내용은 육군 전술 교범의 사례 연구로 등재될 만큼 파급력이 컸다. 부대로 복귀한 박 대령은 부대 정문에 상호 존중 비석을 세우고 새로운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1. 상호 존중은 전투력의 근간이다. 2. 전우를 버리고 얻은 승리는 패배다. 3. 지휘관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 이 파격적인 선언은 국방일보 일면을 장식하며 전군의 박무성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는 병사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지휘관 1위에 선정되어 전국 순회 강연까지 나서게 되었다. 2년 뒤 이서연 소장은 특수전 사령관으로 영전하며 최연소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 취임식 날 박 대령은 가장 먼저 집무실로 축하 난초를 보낸 뒤 전화를 걸었다. 이 중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사령관님이 계시기에 우리 군의 미래는 밝습니다. 박 대령님, 아니 박 장군님이라고 곧 불러야겠군요. 당신이 현장에 있기에 저도 마음 놓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급을 초월한 멘토이자 파트너로서 국방개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몇 년 후 박무성 역시 준장으로 진급했고 그의 어깨에 빛나는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장병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덕장더잠의 상징이 되었다.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이 나이와 경력이 아닌 소통과 책임감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40대 베테랑이 20대 천재 상관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다. 박무성 대령의 뼈를 깎는 성찰은 군대라는 경직된 조직에 휴머니즘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세대와 계급을 아우르는 진정한 화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로 남았다. 한 지휘관의 진심 어린 변화가 부대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수많은 전우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계급의 벽을 허물고 피어난 두 군인의 우정은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 인간에 대한 예의와 헌신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보여준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웨딩홀.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주말, 예식장은 축하를 위해 모인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의 신랑은 과거 강남 테러 진압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707 특임대의 숨은 영웅 강현수 중사였다. 어리숙했던 이등병 시절을 지나 이제는 듬직한 중사가 된 그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로비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강현수 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 멀리서 군에 살아있는 전설 2명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왼쪽 가슴에 별 하나를 단 박무성 준장과 별 셋을 단 이서연 중장이었다. 예식장에 있던 현역 군인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각 잡힌 경례를 올렸지만 두 장군은 권위적인 모습 대신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강중사. 아니 오늘은 강신랑이라고 불러야겠군. 결혼 정말 축하하네. 박무성 준장이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강현수의 손을 맞잡았다. 강현수는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준장님, 그리고 이 중장님. 바쁘신 와중에 와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서연 중장은 강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며 웃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현충원 한켠에 누워 있었을 거야. 그날 지하 터널에서 자네가 보여준 용기가 나를 살렸네. 생명의 은인이 새 가정을 꾸리는데 국방부 회의가 대수겠나? 강현수 중사의 신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뉴스에서만 보던 그 영웅분들이 정말 오신 거야? 강현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맞아, 나를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야. 병사를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전우이자 가족으로 대해주신 참된 지휘관님들이시지. 이날 예식은 주례 없이 박무성 준장의 덕담으로 진행되었다.
단상에 선 박준장은 하객들을 둘러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강현수 군은 우리 부대에서 도망을 제일 잘 치는 병사였습니다. 농담입니다.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빨리 전우를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들 줄 아는 용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계급을 떠나 이 친구에게서 희생정신을 배웠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두 사람의 앞날에도 우리가 전장에서 나눴던 끈끈한 신뢰와 존중이 영원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서연 중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옆자리에 앉은 박무성 준장이 옛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중장님, 그때 제가 강희병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자책했었습니다. 만약 중장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감정에 치우쳐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했을 겁니다. 이 중장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박 준장님은 그때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부하를 사지로 보내면서도 그를 믿어주는 것, 그게 지휘관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니까요. 오늘 강중사의 환한 미소를 보니 우리가 지켜낸 게 단순한 작전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강원도 양구의 최전방 부대. 이제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이 된 박무성 소장은 예하 부대 불시 검열을 돌고 있었다. 야전으로 돌아온 그는 부하들에게 덕장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순찰 도중 정비고 뒤편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다. 야, 너 제정신이야? 장비 관리를 이따위로 하고 영창 가고 싶어? 내가 그러고도 군복 입을 자격이 있어? 박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소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이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일병을 향해 삿대질하며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십수년 전 자신이 포천 훈련장에서 저질렀던 부끄러운 과거와 섬뜩할 정도로 겹쳐 보였다. 박 소장은 부관들을 물리치고 홀로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인기척의 뒤를 돈 소령이 사색이 되어 급하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단장님. 정비 불량건으로 병사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소령의 경례를 무시한 채 엎드려 있는 일병에게 먼저 다가갔다. 일병, 일어나라. 군인의 무릎은 적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할 때만 꿇는 것이다. 전우에게 굴복할 때 쓰는 것이 아니야. 일병이 겁에 질려 일어나자 박 소장은 그의 정비복에 묻은 흙먼지를 직접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얼어붙어 있는 소령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 자네는 방금 병사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하지만 자네의 그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이 병사의 정비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병사의 마음에 지휘관에 대한 불신과 공포만 심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소령은 입을 떼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다. 박 소장은 소령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다. 나도 과거엔 자네처럼 공포가 곧 리더십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지휘관이었다. 그때 내 상관이셨던 분이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지. 계급이 낮다고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자네가 이 병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병사도 자네를 위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걸세. 고장난 차량은 부품을 갈면 되지만 한번 부서진 부하의 자존감은 영원히 고치기 힘들다는 걸 명심하게. 박 소장의 서슬퍼런 일갈에 윤소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은 필요 없어. 오늘 저녁 점호 시간에 전 중대원이 보는 앞에서 장일병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게. 그리고 자네가 직접 정비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가르쳐. 내일 아침에 성과를 확인하겠다. 박 소장이 자리를 뜨자 윤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장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는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장일병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내가 과했다. 그 장면은 먼 과거,
이서연 소장이 닫혀있던 박무성 대령의 마음을 열었던 그 순간이 시공간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존중이라는 위대한 유산은 그렇게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강릉의 겨울 바다는 여전히 매서웠다. 이서연 중장은 코트 깃을 세운 채 친구가 생전 좋아했던 초콜릿과 소주 한 병을 모래사장에 놓았다. 이날은 그녀가 소위 시절 잃었던 소중한 전우의 기일이었다. 잘 지냈어? 나만 이렇게 진급해서 미안하네. 네가 꿈꾸던 군대를 내가 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서연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술을 따르려 할 때 투박하고 큰 손이 바람을 막아주었다. 바닷바람이 맵습니다. 이 중장님 혼자 술 따르시면 친구분이 속상해하십니다. 놀라 돌아보니 박무성 소장이 듬직하게 서 있었다. 박 소장님, 여긴 어떻게? 오늘이 그날인 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청승 떠시는 거 보기 싫어서 왔습니다. 박무성은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럽게 술병을 받아들였다. 그는 정성스레 잔을 채운 뒤 바다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박무성 소장입니다. 이 중장님은 이제 제가 확실히 보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이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언제나 홀로 감당해야 했던 죄책감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전우가 생긴 것이다. 고마워요, 박 소장님. 덕분에 오늘따라 바람이 덜 차갑네요. 제가 덩치가 커서 바람막이로는 제격 아닙니까? 박무성의 농담에 이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픽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친구도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배가 생겼으니. 박무성이 환하게 웃자 이서연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나란히 섰다. 계급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우정이 겨울바다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대강당. 단상 위에는 대장 이서연, 대장 박무성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합참의장이 된 박무성 대장과 육군 참모총장이 된 이서연 대장이 나란히 섰다. 이서연 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생도 여러분, 살인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는 기술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제가 박무성 대장님과 처음에 으르렁거렸던 걸 아십니까?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불신을 신뢰로 바꿨고 그 힘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어깨 위의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위해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무성 대장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빵점짜리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공포가 아니라 존경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생도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힘주어 말했다. 임무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전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에 심어놓고 싶은 마지막 정신입니다. 전체 차렷 대장님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함성이 강당을 뒤흔들었다. 단상을 내려오며 박무성 대장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저녁이 코앞입니다. 민간인이 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이서연 대장이 장난스럽게 답했다. 전국 맛집 투어나 다닐까 합니다. 박 대장님도 끼워드리죠. 계급장 떼고 그냥 이서연, 박무성으로. 오, 그거 아주 훌륭한 작전입니다. 제가 기꺼이 김 기사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박 대장님 내비게이션도 못 보시지 않습니까? 두 노병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이처럼 호탕하게 웃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 지난 30년의 치열했던 포화와 고통은 모두 녹아내려 전우회라는 단단한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존중으로 쓴 그들의 전설은 그렇게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